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첫 해외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나토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도 오늘 밤 스페인 국왕과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 일정, 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먼저 나토 정상회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나토는 1949년 그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 군사적인 동맹의 일환으로서 창설된 다자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유럽 국가와 미국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과 차이가 있다면은 다자 동맹이라는 점이죠. 다자 동맹은 사실 그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나토 헌장 제5조를 보면은 나토 회원국 하나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위협과 공격을 나토 회원 전체에 대한 위협과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다자주의의 핵심이 잘 박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동맹국의 보호를 위해서 자국이 희생을 무릅쓰고도 참전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정치적인 그렇죠.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같은 안보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가에는 이제 핵 공유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핵 우산이라든지 공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다자주의 안보 공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나토라는 회원국이 유럽에 집중돼 있는데 유럽 역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도 이 나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토에서 이 역외 국가들, 특히 아시안권에 있는 주요 핵심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급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즉 나토가 이제는 유럽의 방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럽 공동체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경제에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이것을 보호하는 데는 지역을 넘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그중에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을 지목하였다.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에서 생겨난 나토지 않습니까? 현재로 대입해 보면 러시아, 중국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석하게 된 배경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나토 정상회의를 참여하는 것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그리고 아시아 안보에 관한 회의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인데 우리가 가서 어떤 혹시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보복이겠죠. 그럼 보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러시아에서 오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잘 드러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체제에서 가치와 현실이 따로 가지 않고 가치와 현실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에도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이냐가 이제 현실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원칙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크라이나의 그런 독립과 주권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군사 침공을 한 러시아 침략을 우리나라는 유엔 긴급 총회에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래서 러시아 제재를 가했을 때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경제 보복이 있고 또 러시아와의 우리나라 간의 어떤 수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피해가 있겠지만 그런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한국 경제와 국제 안보 외교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주의를 떠나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인 손익을 계산해도
대러시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리고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에게 맞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비록 정치는 권위주의지만 기본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와는 그래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더 유리한 면도 있다. 이런 기조였습니다만 이제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죠. 계속 불안한 것이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고 퇴출당할 수도 있고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이 좋은 예인데 또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을 떠나서 현실 이익만 계산했을 때도 이런 가치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는 결정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그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일정표를 쭉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제 출국해서 27일부터 이제 마드리드로 출국을 했고 28일에 한국 호주 정상회담이 있고 그 후에 쭉 3박 5일간 14차례 정도나 이 다자회담을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다자회담이 이렇게 다자 무대에 가면 많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14개의 주요 아젠다를 잡았다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최대 한도로 성과를 거두겠다는 어떤 의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취임 후 이틀 후였나요? 윤 대통령께서 청와대 임원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이제 구두발 달 때까지 일을 하라고.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모범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호주 총리와의 이런 정상회담이라든지 네.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사실 예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그 나토의 일부가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토 개별 파트너십 IPCP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은 나토 회원국과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왔거든요. 네. 사실 나토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과 나토 인연은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테러, 비확산, 화생방 분야에서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훈련도 참여하는 소위 나토 파트너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이 30개국이 있고 나토 동맹국과 같이 친밀한 그리고 긴밀한 안보 협력을 하는 나라가 또 나토 파트너 국가라고 불리는데 그중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나토로 가느냐 한반도가 중요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분도 있지만 2006년부터 나토와 한국과는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 나토의 공식적인 초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회의는 아니고 나토 동맹국과 나토 파트너 국가들 4개국, 한일, 호주, 뉴질랜드와의 외교장관 수준의 다자회의에 초청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청이 공식적으로 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은 문재인 정부와 어떤 기조를 바꾼다고 보기보다는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결정됐던 기조를 한 단계 높여서 실천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핀란드 만난다고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주로 다뤄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지리를 배울 때는 지리를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경도, 위도가 있고 한국과 그렇죠. 일본은 가깝고 유럽은 멀고. 근데 이제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지리는 이게 심리적,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뭐 미국이 우리나라와 얼마나 멀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더 가깝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더 가깝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인 조지 스멜은 지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 공간적인 개념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토 동맹국이 지향하는
안보 공동체 구상과 기본적인 가치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 그리고 인권 존중, 법치주의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토로 가기도 하지만 나토도 이제 한반도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아젠다를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협력 분야를 논의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천명을 한 분야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선언문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니까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미국은 그것을 환영했거든요. 네.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나토에서 그런 의지를 하겠다고 밝혀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할 때도 나토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꺼내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 법치주의와 자유 질서에 기반한 현재의 국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국의 도발 행동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를 하겠다는, 즉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어라든지 방어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특정 행동에 대한 공동 보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당장 나토가 아시아나 태평양으로 확장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총장과 이런 대화를 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관련된 의제가 다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중국은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의 반발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뭐 어떤- 참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발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또 대응책은 가지고 또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 다음 예. 수순이 되겠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그렇지만 이렇게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한테 중국이 어떤 선물을 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중국도 그냥 반대와 비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주변 국가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외교 문제 듣다 보면 무슨 연인이나 친구 얘기처럼 되게 다양한 관계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된다, 예, 예.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안 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여주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한국이 합리적인 국가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좀 많이 주목되는 일정이 한미일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 정부 초기에 유엔 총회 때 열리고 4년 9개월 만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열리게 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한일 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미국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의가 되겠지만 정상회의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열린다는 것, 그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그 양자 정상회담은 사실상 처음부터 기대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기시다 내각은 이번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야지 소위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민당 최대 파벌 호소다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외교 활동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직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파는 기시다 내각이 섣불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 큰 양보를 하지 않을까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시다 정부도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만나서 어떤 빅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없죠. 예. 두 번째는 그 한미일 3자 회의는 미국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행정부터 미국이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된 것이 아시아로 회귀거든요. 미국 정부 관리가 이제 사석이나 공식 석상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아시아로 미국이 회귀하기 한 번 회귀하기 참 어렵다.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뭐 아랍의 봄이라든지 이란 핵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된다든지 아이시스가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난다든지 국제 테러가 악화된다든지. 그래서 한미일이 이번에는 드디어 미국이 아시아로 제대로 회귀할 수 있는 발판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주요 의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토가 지향하는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대테러 전략 그리고 비확산이 되겠죠. 근데 듣고 보시다 보면 이것이 한반도 안보 정세와 직결되는 사안들 아닙니까? 네. 북한의 핵 위협, 그다음에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이버 절도 행위를 해서 약 6억 달러 정도의 연간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한미일 양국이 공동 대처를 할 것인가를 얘기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나토가 지향하는 국제안보 아젠다를 논의하면서도 한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안보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어떻게 공동으로 취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죠. 예. 과거 미국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만났을 때 그리고 한미일이 함께 만났을 때도 그렇고 혹은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종의 압박을 보낸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만났을 때는 한일 관계에 대한 회복 압박을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식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은 타국의 역사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일절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 간의 그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촉구를 해왔죠. 네. 하지만 미국이 나서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한국과 일본에게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프로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약식 회동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참 선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시다 내각에 아직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 없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어떤 만남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양측이 어떻게 더 노력을 배가하고 또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던진 제안은 그 소송 승소한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리 변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다시 확인을 하고 2015년 일본군 성노예 합의안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즉 같은 파트너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로서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비판 세력의 그런 비판과 그 반대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강경한 입장을 기시다 정부가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다면 그런 국내 여론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국제무대 데뷔 소식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영부인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도 함께하고 단독으로 영부인들만 하는 그런 또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런 국제 다자 무대에서 영부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션들도 다 마련이 될 것 같아서요.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어떤 역할과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나오겠죠. 그 예.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거는 오롯이 김건희 여사의 몫이겠죠.
가장 성공적인 그 First Lady 네. 디플로마시 외교 아니면은 영부인 외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이제 제클린 케네디 영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유창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유럽 외교에서 굉장히 한 몫을 했죠. 소련까지도 마음을 녹인 것이 제클린 케네디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루시초프 총서기장이 케네디 대통령과 냉전 때인데도 정상회의를 한 다음에 정상회의가 어땠냐 했더니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거는 제클린 케네디 영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그 영부인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래도 두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나토 순방에 대해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